한국 군대는 훈련도 엉망이고 군인들 실력도 쓰레기라고 말하는 미국 여군이 있습니다. 이 여군은 정말 우연히 한국을 가게 되고 서울 한복판에서 마주한 한국 대학생들의 충격적인 광경을 보더니 주저앉아 버렸다고 합니다. 이 여군은 그 광경을 보고 나서 한국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리사예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하다고 불리는 미국 군대의 군인이죠. 뉴욕 한복판에서 자랐던 제 인생은 누가 봐도 탄탄대로인 줄 알았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군대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군인이셨고 저 또한 당연하게 군인이라는 직업을 생각하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미군에 입대하기로 결심했어요. 체육도 잘했고 체력도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앞으로 맞닥뜨릴 도전에 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군인으로서의 삶이 어떨지는 아무도 완전히 알려주지 않았어요. 기초훈련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에 부딪혔어요. 훈련은 혹독했고 기대치는 높았으며 때로는 수능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엄청났죠. 하지만 그런 역경 속에서도 군대에서 전에 알지 못했던 동지애와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진정한 기강이 뭔지, 팀워크가 뭔지, 자신보다 더 큰 것을 위해 희생하는 게 뭔지 배웠죠. 빠르게 계급이 올랐고 동료들과 상관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잠시 동안은 제가 세상에서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았고 평생 갈망해왔던 소속감을 느꼈죠. 하지만 군 경력에서 잘 나가면서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일들로 시작됐는데 남자 동료들의 불편하거나 대상화된 느낌을 주는 말과 행동 같은 거였죠. 그냥 문화의 일부일 뿐이고 강해져야 하며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면서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괴롭힘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무시하기 어려워졌어요. 매일 출근하는 게 두려워졌죠. 저를 정복해야 할 대상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 남자들의 음란한 말, 부적절한 접촉, 그리고 노골적인 제안을 겪어내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상관에게 학대를 보고한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더 이상 끊임없는 괴롭힘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었죠. 목에 심장이 걸린 채로 지휘관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제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저와 다른 여군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하지만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지지와 이하의 대신 무관심과 무시의 벽에 부딪혔어요. 지휘관은 제 불만을 무시하면서 남자애들은 다 그렇다며 농담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고 했죠. 목소리를 높이면 제 경력에만 해를 끼칠 뿐이고 계속 밀어붙이면 문제아이자 골칫거리로 낙인 찍힐 거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날 사무실을 나오면서 제가 헌신했던 조직에 완전히 배신당하고 혼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고통과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임무에 집중하려고 애썼죠. 하지만 괴롭힘은 오히려 격화되어 매일 악몽이 되어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동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끊임없는 학대의 포화를 피하려고 필사적으로 고립을 택했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죠. 그리고 저를 완전히 집어삼킬 듯한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건 알았지만 누구에게 의지하고 믿어야 할지 몰랐어요. 마침내 파병에서 돌아왔을 때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고 치유하고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곧 제 군대 트라우마의 상처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시간이 갈수록 거리는 점점 더 벌어졌죠. 부모님은 항상 저에 대한 기대가 컸고 이제 제가 돌아왔으니 빨리 민간인 생활로 전환해 대학에 등록하고 성공적인 경력을 쌓기 시작하기를 기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지쳤고 탈진했으며 겪은 트라우마를 처리할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죠. 제 자신의 껍데기 안에서 이방인 같은 기분이었고 한때 익숙했던 사람들과 장소들과 연결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오랜 애인 데이비드와의 관계조차 제 고통과 고립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엉망이 되기 시작했죠. 그는 제가 왜 그냥 극복하고 군대에 가기 전처럼 쾌활하고 야심찬 여자가 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과거는 뒤로 하고 우리의 미래에 집중하기를 바랐죠. 하지만 저는 이전에 제가 되는 건 결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겪은 경험들이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다는 걸요. 제 자신의 고통과 혼란의 바다에 빠져 숨 쉴 수조차 없는 기분이었어요. 몇 주가 몇 달로 변해가면서 겪었던 학대의 기억과 가장 믿었던 이들에게 받은 배신에 시달리며 절망의 구렁텅이로 점점 더 가라앉아 갔어요. 뭔가 해야 한다는 건 알았죠. 저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어둠에서 벗어날 출구를 찾아야 했어요. 저는 무작정 전역을 했죠. 그렇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전역을 하고 부모님의 뜻에 따라 미국 대학에 진학하기로 했어요. 고등학교 성적이 좋은 탓에 뉴욕 대학교에 합격증을 받아낼 수 있었죠. 그런데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게 두렵고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저는 그래서 무작정 LA를 여행하기로 했어요. LA를 여행하던 날이었어요. 여름 더위가 숨막힐 정도로 강렬했어요. 전 센트럴파크에 앉아서 혼란스러운 제 생각 속에서 평화로운 순간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제가 전역을 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어요. 주변 세상과 단절된 채로 과거의 제 모습과 동떨어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머리 위로 햇빛이 나무십 사이로 비치는 걸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는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였죠. 실례합니다. 이 자리 비었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 젊은 남자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친절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가 절 바로 편안하게 만들었죠. 전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앉으라는 제스처를 했어요. 우리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전 그의 이름이 재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는 이 도시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교환학생이었죠. 얘기를 나누는 순간부터 전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유대감을 느꼈어요. 재현이는 정말 제 말을 귀담아 듣는 재주가 있었어요. 그의 따뜻한 질문과 사려 깊은 반응이 절 움츠러들게 했던 껍질에서 벗어나게 해줬죠. 대화를 계속 나누면서 전 재현이에게 군 복무 경험과 겪었던 트라우마, 그리고 민간인 생활에 재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재현이는 주제를 피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공감과 이해의 자세로 경청해 주었어요. 그는 한국에서 자라온 자신의 이야기와 겪었던 도전들, 그리고 그 결과로 얻은 것들에 대해 말해 주었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 재현이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단순히 공원에서 만난 다정한 얼굴 그 이상이었어요. 그 역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 강하고 현명해진 영혼의 친구였죠. 저는 그의 조용한 힘에 이끌렸어요. 그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오후 내내 우리는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철학적인 주제까지 폭넓게 대화를 나눴어요. 재현이는 자기 나라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것이 한국인들과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말해주었죠. 재현이가 말해준 한국인들은 정말 특별했어요. 한국의 대학생들은 자신만의 꿈을 펼치는 데 집중하는 친구들이었죠. 자신의 비전이 확실한 친구들 같았어요. 제가 눈을 반짝이면서 이야기를 듣자 재현이는 저를 지그시 바라봤어요.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저의 마음을 알아채곤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제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흥분과 두려움이 제 혈관을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와본 적이 없었고 완전히 낯선 문화에 이렇게 깊이 빠져본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분비는 터미널로 발을 내딛는 순간 제가 정확히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확신이 저를 감싸는 것을 느꼈어요.
재현이 저를 반갑게 맞이하러 왔는데 그의 얼굴은 기쁨과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따뜻하게 끌어안았죠. 공항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어요. 보고, 듣고, 냄새 맡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제 감각을 자극하는 축제 같았고 저는 신이 나고 살아있는 것 같았죠. 다음 며칠 동안 재현이는 저를 서울 곳곳으로 데려가 주었어요. 그는 서울이 제공하는 최고의 것들을 보여주었죠. 우리는 경복궁 방문으로 시작했는데 아름다움과 웅장함으로 제 숨을 멎게 만드는 고대 건물과 정원들의 광활한 단지였어요. 우리가 마당과 정학을 걸어다니는 동안 재현이는 500년 넘게 한국을 통치했던 조선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저는 매 순간 저를 둘러싼 풍부한 역사와 문화에 매료되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이 놀라운 도시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섞여 있는 방식이 신기했죠. 북촌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전통 한옥에서부터 한강 위로 우뚝 솟은 반짝이는 마천루에 이르기까지 서울은 대조의 도시였어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저를 사로잡은 것은 서울의 볼거리와 소리뿐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도 그랬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환대에 감동했어요. 그들은 마음을 열고 저를 그들의 삶 속으로 환영해 주었죠. 제가 맛본 것 중 가장 맛있는 김치찌개를 만든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아주머니든, 공원에서 소풍에 우리를 초대한 대학생 무리든, 저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연결감과 소속감을 느꼈어요. 제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재현이가 저를 그의 할머니의 작은 아파트로 데려갔을 때였어요. 우리는 맞은편에 앉아 차를 마시고 손수 만든 송편을 먹으면서 저는 그녀가 그녀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경외심을 가지고 들었어요. 그녀를 오늘날의 강하고 회복력 있는 여성으로 만든 고난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녀는 일본 점령기에 자라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녀의 어린 시절을 괴롭혔던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녀는 한국 전쟁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전쟁이 그녀의 가족을 어떻게 갈라놓았고 가혹하고 용서할 수 없는 세상에서 그녀 홀로 살아남도록 내버려 두었는지에 대해서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그녀는 끝까지 견뎌냈어요.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계속 버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발견했죠. 저는 그녀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놀라운 여성과 깊은 유대감과 친밀감을 느꼈어요. 세대를 거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의 투쟁과 승리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국으로의 여행이 단지 명소를 구경하고 문화를 경험하는 것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진정한 자아가 될 수 있는 곳, 소속감을 찾는 것에 관한 거였죠. 그 후 몇 주 동안 재현이와 저는 계속해서 도시를 탐험했어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새로운 동네와 숨겨진 보석 같은 곳들로 모험을 떠났죠. 우리는 남산에 올라 엔서울타워 꼭대기에서 도시의 멋진 정형을 보았고, 명동과 홍대의 붐비는 거리를 걸었으며 한반도를 여전히 괴롭히는 분단의 엄중한 상기를 보기 위해 DMZ로 당일 여행을 갔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제 마음을 진정으로 사로잡은 것은 사람들이었어요. 따뜻한 미소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뎅컵으로 우리를 반겨주는 길거리 상인에서부터 지역 목욕탕에서 저를 그들의 날개 아래 데려간 아줌마 무리에 이르기까지 저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연결감과 공동체 의식을 느꼈죠.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도전에 직면했고 전쟁과 분단으로 조국이 찢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회복력 있게 살아남았죠. 그리고 재현이와 그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한국 정신의 진정한 본질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공하려는 불굴의 의지,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강렬한 충성심, 그리고 교육과 노력의 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죠. 저는 그들이 늦은 밤까지 공부하고 교과서와 모의고사에 단 하나의 집중력과 결단력을 쏟아붓는 것을 경외감을 가지고 지켜봤어요. 하지만 저를 감동시킨 것은 학문적 추구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 정말 전염성 있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 순간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인상 깊었죠. 이른 새벽까지 노래방을 부르든 한강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 밤새 꼬박 깨어있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최대한 즐기고 가장 작은 순간에서도 아름다움과 의미를 찾는지 알고 있었어요. 제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느꼈어요. 제게 그렇게 많은 의미를 주게 된 사람들과 장소들을 뒤로하고 떠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제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은 영원히 저와 함께 할 거예요. 치유와 자기 발견의 길로 저를 인도하며요.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가방 가득 추억을 싣고 저는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앞에 놓인 도전과 기회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죠.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장애물과 좌절이 있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회복력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길이 어둡고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요. 비행기가 하늘로 이륙할 때 저는 눈을 감고 한국에서의 시간의 기억들이 저를 휘감는 것을 느꼈어요. 웃음과 눈물, 승리와 투쟁, 저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화시킨 순수한 기쁨과 연결의 순간들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인생이 저를 어디로 데려가든 제 마음의 일부는 항상 한국에 속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회복력과 희망, 그리고 인간 정신의 힘에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 사람들과 장소들에게 말이죠.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전 이상한 감정이 휘몰아치는 걸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뉴욕에 다시 돌아와서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고 한국에서의 멋진 경험들을 나누게 되어 정말 신이 났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몇 주간 제게 너무나 소중했던 사람들과 장소들에 대한 깊은 슬픔과 상실감,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북적이는 터미널을 걷고 있자니 마치 내가 떠나온 세상과 다시 돌아온 세상 사이에 이상한 단절감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보냈던 시간 동안 완전히 바뀐 시각으로 고향을 바라보는 것 같았죠. 모든 게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낯설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동안 놓쳤던 사람들과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메시지와 알림이 쇄도했어요. 하지만 가방을 풀고 한국에서 모은 기념품들을 정리하면서 전 한국 이전의 제 삶이 마치 아득한 기억처럼 느껴지면서 묘하게 동떨어진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며칠 동안 전 예전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을 만나 그동안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했죠. 하지만 예전의 모습에 맞추려고 애쓸수록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제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건 저를 두렵게 하면서도 흥분되게 만드는 깨달음이었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었다는 걸, 완전히 제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인식하게 된 거죠. 하지만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정면으로 맞서야 할 도전과 장애물들,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테니까요. 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서울의 대학에서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제 결정에 대해 부모님을 설득하는 거였어요. 부모님은 항상 저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계셨죠. 대학, 직장, 결혼, 가정과 같은 전통적인 길을 따르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제가 여행하는 동안 겪은 개인적인 성장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셨어요. 외국 문화에 대한 순간적인 열망으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닌가 걱정하신 거죠. 하지만 전 부모님과 앉아서
제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었어요. 한국이 저를 어떻게 감동시키고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죠. 그러자 부모님의 눈빛에서 이해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그 먼 나라와 맺은 유대감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셨겠지만 제 안에서 불타오르는 열정과 결단력, 이것이 제가 따라야 할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지못한 축복과 자주 연락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전 서울의 대학교에 지원하는 과정을 시작했어요. 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수많은 세부 사항들과 실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죠. 새로운 언어와 문화의 불확실성에 맞서야 하는 벅찬 과제였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 동안 한국에 있는 친구들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제 자신과 제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특히 재현이는 제게 힘과 영감의 원천이었어요. 이 여정의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경험과 기회들을 상기시켜 준 거죠. 몇 주가 몇 달로 변해가고 출발 날짜가 점점 다가오자 전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지금껏 알고 지내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떠난다는 생각에 기대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죠. 제 결정에 의문을 갖는 순간도 있었어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꿈을 좇는 게 어리석거나 순진한 짓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면 한국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보곤 했어요. 제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은 놀라운 사람들과 장소들 말이에요. 재현이, 할머니의 따뜻함과 관대함, 한국 사람들의 불굴의 의지와 회복력, 한때 제게 너무나 낯설었던 땅에서 찾은 소속감과 목적의식을 떠올리곤 했죠. 그런 순간에 전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앞으로 맞닥뜨릴 도전과 불확실성은 제가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보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전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과 꿈으로 가득 찬 여행 가방을 들고 다시 한번 비행기에 올랐어요. 제 여정의 다음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된 거였죠.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제 뒤로 멀어져 가는 가운데 평화로운 감정이 저를 휘감았어요.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다는 깊은 깨달음이었죠.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선택을 의심하고 옳은 결정을 내렸는지 고민하게 될 순간들, 어둡고 불확실해 보이는 길을 계속 걸어야 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제 앞에 놓인 어떤 도전도 맞설 수 있는 힘과 회복력이 제게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설령 길이 어두워 보일지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눈을 감고 부드러운 엔진 소리에 평화롭게 잠이 들 무렵 감사함이 제 마음을 휘감았어요. 저를 이 순간으로 이끌어준 놀라운 경험과 기회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저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킨 사람들과 장소들에 대한 감사한 말이에요. 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직 배울 교훈과 모험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 제 자신의 투쟁 속에서 벼려진 힘과 회복력으로 무장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전 희망으로 가득한 마음과 가능성으로 가득한 머리로 제 여정에 몸을 맡겼어요. 제 삶의 새롭고 신나는 한 장을 맞이할 준비가 된 거였죠. 한국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어요. 소속감, 새로운 목적의식, 그리고 꿈을 좇을 용기까지요. 이제는 제가 한국에 보답할 차례였어요. 제가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을 활용해 세상의 변화를 만들고 저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나라와 문화에 제 흔적을 남길 차례였죠. 비행기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자 전 짜릿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들에 대한 순수한 기쁨과 기대감이었죠. 그 순간 전 앞으로 맞닥뜨릴 도전이나 장애물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에서의 추억이 언제나 저를 이끌어 줄 거니까요. 제 안에 놀라운 회복력과 힘이 있음을 상기시켜 줄 테니까요.
한국은 제게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준 게 아니에요. 제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 제 능력과 잠재력에 대한 깊은 이해를 주었죠. 그 깨달음으로 전 인생이 던지는 그 어떤 것도 맞설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어떤 꿈도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가득한 마음과 희망으로 가득한 영혼으로 전 흥분과 가능성의 감각을 안고 미래를 바라보았어요. 앞으로 다가올 모든 놀라운 모험과 기회들을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한국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저를 변화시켰고 이제 세상을 바꿀 차례는 제게 온 거예요. 한 번에 한 발짝씩 천천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전 제 지저분한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제 여동생 발렌티나가 흥분해서 건넨 봉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발렌티나는 기쁨에 겨워 통통 튀고 있었지만 전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웠죠. 대체 이 봉투 안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흥분한 걸까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비행기 티켓으로 보이는 게 나왔어요. 목적지를 읽는 순간 제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습니다. 한국이었거든요. 발렌티나가 온라인 경연대회에 충동적으로 참가했다가 우연히 한국행 티켓 2장에 당첨된 모양이었어요. 도무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언니, 정말 멋지지 않아? 우리 둘이서 한국으로 여행 가는 거야. 평생 잊지 못할 모험이 될 거야. 발렌티나가 얼굴이 빛나며 말했어요. 반면에 전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죠. 여행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마케팅 전문가로 일하면서 가끔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이라니요? 제 안전지대에서 한참 벗어난 곳이었죠. 너무 멀고 낯선 나라였어요. 저는 늘 실용적이고 안전한 길만 가는 타입이었고 발렌티나는 자유로운 영혼의 꿈꾸는 사람이었거든요. 자매로서 우리는 서로를 잘 보완해 주었지만 가끔 그녀의 충동적인 면은 저를 스트레스 받게 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발렌티나의 열정을 완전히 꺾지 않도록 신중하게 말을 골랐어요. 발렌티나, 너무 갑작스러운데. 그냥 딱 떠나자마자 한국으로 날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회사 일도 있고 생각할 게 너무 많잖아. 하지만 제가 말하는 동안 그녀의 밝은 미소가 사라지고 실망한 표정으로 바뀌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발렌티나와 저는 어릴 때부터 어려운 시기를 늘 함께 견뎌왔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18살, 그녀가 15살일 때 제가 나서서 그녀를 돌봐왔으니까요. 이렇게 신이 난 그녀를 실망시킬 수는 없었어요. 알았어, 발렌티나. 한국에 같이 가자.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웃는 얼굴로요. 우리에게 다시 없을 경험이 될 거야. 야호, 고마워, 언니. 발렌티나는 커다란 곰포옹으로 저에게 달려들어 거의 쓰러질 뻔했죠. 엄청 굉장할 거라고. 그 후 몇 주 동안 우린 여행 계획과 준비에 몰두했어요. 여권을 신청하고 서울에서 머물 최고의 지역을 조사하고 집 목록도 작성했죠. 발렌티나는 심지어 한글과 기본 회화를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어서 모든 세부 사항을 걱정하던 제 실용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신이 나기 시작했죠. 드디어 우리의 대모험을 떠날 시간이 되었어요. 우린 한국어 앱, 여행 가이드, 그리고 긴장 반 기대 반의 마음을 안고 밀라노에서 인천으로 가는 긴 비행에 올랐죠. 친절한 승무원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비빔밥, 불고기 같은 맛있는 기내식을 제공했는데 한국의 환대와 요리를 첫 맛본 셈이었어요. 한국 승객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예의 바른지 인상 깊었죠. 탑승 전에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걸 보고 감명받았어요. 우리가 경험하게 될 문화를 살짝 엿볼 수 있었죠.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를 때 제 옆자리에서 평화롭게 졸고 있는 발렌티나를 흘끗 봤어요.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라 있더라고요. 뱃속에 나비들이 파닥거리는데도 웃음이 절로 나왔죠. 이 여행이 우리 인생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꿀 거란 걸 알았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손을 잡고 함께 맞설 거예요. 막 시작된
뜻밖의 모험 속에서 말이죠. 공항을 나서자마자 따스한 서울의 공기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밝은 햇살에 눈이 부셨지만 발렌티나는 신나게 빛나는 현대식 건물들과 붐비는 인파들을 보며 눈을 크게 뜨고 신기해했습니다. 공항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본 것처럼 거대한 타워에 LED 조명이 반짝이고 영상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 중 최고로 멋진 광경이었죠. 와, 저것 좀 봐. 발렌티나가 빛나는 타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정말 한국에 있다는 게 믿겨져?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것만 같았거든요. 제가 살던 이탈리아와는 너무나 달리 모든 것이 반짝반짝 새 것 같았습니다.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최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매끄러운 바닥, 반짝이는 유리창은 물론이고 공기마저 신선하고 깨끗한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을 따라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이해할 수 있어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몇 분 만에 저희는 가방을 찾고 세관과 출입국 심사를 마치고 서울행 기차를 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봐, 우리가 지하철이랑 버스를 탈 때 쓸 수 있는 특별한 교통카드래. 저는 티머니 카드에 대한 정보가 담긴 팸플릿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에 비하면 엄청 편리해 보였거든요. 어머, 저기 자판기에서 사자. 발렌티나가 흥분해서 가리켰습니다. 카드를 구매한 뒤 저희는 공항철도 표지판을 따라갔습니다. 기차가 매끄럽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승강장으로 쌩하고 들어왔어요. 저희는 재빨리 올라탔고 쉽게 자리를 찾았습니다. 모든 게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인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다른 승객분들도 너무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넘치는 것 같았어요. 밀라노 지하철의 거친 인파들과는 전혀 달랐죠. 기차가 저희를 도심으로 데려가는 동안 발렌티나는 가이드북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울 지하철에는 500km가 넘는 철로가 있대. 그리고 기차는 언제나 정시에 운행된다고 써 있어. 그거 이탈리아 기차들이랑은 완전 다르겠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편의성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밀라노 지하철의 익숙한 혼잡함과 생기발랄함이 살짝 그리워지기도 했어요. 서울 지하철로 갈아탄 후 마침내 명동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였습니다. 형형색색의 간판으로 뒤덮인 높다란 건물들이 사방에 우뚝 솟아 있었고 그 아래로는 인파가 쉴 새 없이 지나다녔습니다. 넌사인이 반짝였고 길가 음식 노점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죠. 멋들어진 젊은이들이 지나다니는 가게에서는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느껴지는 에너지가 엄청났습니다. 발렌티나가 헉 하고 놀라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봐봐. 마스크팩 가게다.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화장품들이 진열된 화려한 매장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궁금해서 구경하고 싶더라고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섰고 도움이 필요한 손님을 반기는 매장 직원분들을 만났습니다. 마스크팩과 크림의 종류에 대해 마치 진정한 신자처럼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달팽이 점액, 녹차, 인삼, 캐비어, 24K, 순금까지. 그 다양성에 깜짝 놀랐습니다. 약간 압도되는 느낌이었지만 저는 발렌티나가 마스크팩 몇 개와 흥미로워 보이는 다른 제품들을 고르도록 했습니다. 판매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특별한 사용법까지 알려주셨죠. 한국 화장품은 세계 최고예요. 그분들 중 한 분이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효과를 보실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저희는 길을 따라 쇼윈도 구경을 하며 멋진 옷과 액세서리들에 감탄했습니다. 제게는 좀 의상 같아 보이는 아주 트렌디한 옷들도 있었지만 품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고 가격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물론 발렌티나는 모든 걸 다 입어보고 싶어 안달이었죠. 저는 판매하시는 분들의 작은 습관들도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까다로운 손님을 대할 때에도 끝까지 예의 바르신 점, 포장과 진열에 신경 쓰시는 점, 저희가 좋은 경험을 하고 필요한 것을 찾도록 진심으로 도와주려 하시는 점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탈리아에서 보던 무뚝뚝함이나 무관심함과는 상쾌할 정도로 달랐죠. 명동의 길들을 탐험하며 셀 수 없이 많은 가게와 매장을 둘러보는 동안 시간은 훌쩍 지나갔습니다. 제 발은 좀 아팠지만 발렌티나는 눈에 띄는 모든 귀여운 장신구와 멋진 옷을 보며 여전히 신나했고 속도를 늦출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결국 저희 둘 다 배가 고파져서 길거리 음식 포장마차 쪽으로 이끌렸죠. 포장마차라고 불리는 이 천막손수레에는 갖가지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은 매운 떡볶이, 만두,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그릇을 배고픈 현지인들에게 배달하는 아주머니의 활기찬 에너지로 북적였어요. 와, 다 너무 맛있어 보여. 발렌티나는 어디를 먼저 가리켜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김밥, 오뎅, 떡볶이 다 먹어보고 싶어. 인정할게요. 냄새가 너무 유혹적이었거든요. 우리는 몇 개씩 골라서 아주머니가 우리 음식을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행복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우리는 나무젓가락 봉지를 뜯으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는 맛있게 쫄깃쫄깃했고 붉은 소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만두는 속에서 육즙 가득한 고기와 야채가 터져나왔죠. 우리가 익숙한 이탈리아 음식보다 훨씬 강렬하고 짙은 맛이었어요. 발렌티나가 라면을 큰 소리로 후루룩 먹자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우리 할머니라면 저런 식사의 저를 꾸짖으셨을 거예요. 첫날 서울에서의 모든 작은 놀라움과 발견을 되새기며 식사를 하던 중이었죠. 세심한 서비스, 맛있는 음식, 끝없는 쇼핑, 우리가 보는 곳마다 귀엽고 독특한 디테일까지. 벌써 저는 이곳에 반하기 시작했어요. 넌사인과 세련된 말에 젊음의 활기가 감도는 분위기와 더불어 질서정연함이 공존하는 이 도시 말이에요. 제 직감에 서울의 비밀을 하나둘씩 푸는 건 이제 시작에 불과할 거라고 속삭이더라고요. 길거리 음식을 먹고 나니 손가락은 끈적거리고 입안은 화끈거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주신 물티슈로 대충 닦고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죠. 발렌티나가 저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야. 난 절대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아. 반짝이는 그녀의 눈을 보며 저는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새로운 광경, 맛, 그리고 경험으로 가득 찬 하루였고 조금씩 제 시야를 넓혀주었죠. 그 순간 이 여행에 대한 모든 의심은 사라진 듯 했어요. 오기로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 깨달았고 한국이 우리에게 어떤 모험을 선사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명동은 서울을 경기롭게 소개해준 곳이었습니다. 모든 순간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이 매혹적인 도시와 문화를 탐험하며 펼쳐질 경이로움의 첫 맛보기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배도 불렀겠다. 마음도 가득 찼겠다. 이제는 익숙해진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데 앞으로 다가올 잊지 못할 날들을 생각하니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경복궁을 방문했던 것이 이번 여행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었어요. 발렌티나와 제가 거대한 문을 통과했을 때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죠. 그 궁전은 너무나 오래되고 중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벽과 나무로 된 건물들은 마치 수백만 개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만 같았어요. 저희는 이 씨라는 역사학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희에게 궁전을 안내해 주시고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과거에 대해 배우는 것을 무척 좋아하기에 그분이 무엇을 들려주실지 기다릴 수가 없었죠. 먼저 이 씨는 저희를 옥좌가 있는 방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금빛 옥좌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 아래 반짝였어요. 저는 오래전 왕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그곳에 앉아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밖으로 나가 궁전 정원을 둘러보았어요. 온갖 색깔의 꽃들이 바람에 춤을 추었죠. 작은 가을물이 돌 위로 졸졸 흘러갔습니다. 제가 지금껏 가본 곳 중 가장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이 씨는 수백 년 전 왕실 가족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자연을 즐겼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궁전을 돌아다니며 이 씨는 한국 역사에 대한 수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세종대왕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분은 한글이라는 한국 고유의 문자를 만드신 분이셨죠.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부유한 양반들만이 어려운 한자를 읽고 쓸 수 있었대요. 하지만 세종대왕은 모든 한국인들이 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라셔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글자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이 일반 백성들을 위해 그런 일을 하신 게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이 씨는 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래전 한국이 일본 해군의 침략을 받았을 때였죠.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배와 대포를 가지고 있었대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매우 영리하셨습니다. 그분은 거북선이라 불리는 특별한 갑옷배를 만드셨거든요. 앞에서 보면 거대한 거북이 모양의 용의 머리를 한 것처럼 보였대요. 거북선은 일본 배를 들이받아 부술 수 있었죠. 이순신 장군은 한국 해군을 이끌고 거대한 일본 해군을 무찔렀습니다. 그분의 용기와 지략이 한국을 지켜냈던 거예요. 저를 가장 놀라게 한 이야기는 선덕 여왕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왕 없이 홀로 한국을 다스린 최초의 여왕이셨죠.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자가 나라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하지만 선덕 여왕은 그들이 다 틀렸다는 걸 증명하셨습니다. 현명하고 강인하셨죠. 군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을 단결시키기 위해 거대한 불상을 세우셨대요. 여자도 남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심지어 나라도 다스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역사와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오래전 그 사람들이 마치 친구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들의 승리는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이 씨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투어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호스텔에서 발렌티나가 자는 동안 저는 제 노트북으로 몇 시간 동안 일했어요. 팀원들과 채팅을 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계획안을 쓰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반짝이며 마치 저를 응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발렌티나는 제가 컴퓨터에 파묻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녀가 1층 카페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과 페스츄리를 가져다 주었죠.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어. 발렌티나가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어요. 저는 잠을 자지 못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일의 위기는 해결되었고 성취감이 밀려왔어요. 해냈어, 발렌티나. 여기서 정말 모든 걸 해결했다니까. 발렌티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와 하이파이브를 했죠. 화이팅! 저는 서울의 창밖으로 반짝이는 밝은 불빛을 바라보며 늦은 밤까지 호스텔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밀라노에 있는 저희 마케팅팀과 메시지를 주고받느라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죠. 저희 클라이언트 중 한 분에게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들은 제가 즉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발렌티나는 제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녀는 제 옆에 앉아 위로의 손길을 제 어깨에 얹었습니다. 언니, 이 문제를 처리하려면 이탈리아로 돌아가야 한다면 우리 내일 아침 첫 비행기를 타고 떠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꼭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피곤한 눈을 문질렀어요. 제 마음 한편으로는 집으로 달려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서의 시간 동안 자라기 시작한 더 용감한 부분이 저를 이곳에 머물게 했죠.
우리가 만났던 박 여사님과 이 선생님 같은 놀라운 한국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들려주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힘든 시기를 견디고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들, 새롭고 놀라운 것들을 함께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전쟁과 가난이 그들을 쓰러뜨려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계속 나아갈 방법을 찾아냈어요. 아니에요. 저는 마침내 제 안에서 피어오르는 새로운 힘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해결할 수 있어요. 한국인들에게서 배운 강인함과 도전을 극복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결연한 마음으로 노트북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쏟아져 나오자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밤새도록 이메일을 보내고 메신저로 대화하고 화상 채팅을 하며 일했습니다. 발렌티나는 피곤해 눈꺼풀이 무거워졌음에도 내내 제 곁을 지켰어요. 그녀는 복도 저편 자판기에서 녹차를 가져다 주고 노트북 앞에 웅크리고 있느라 뻐근해진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죠. 새벽녘 호스텔 창밖으로 동트는 빛이 비치기 시작할 즈음 저는 팀에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 된 것 같아요. 위기 모면 우리 팀 최고! 노트북을 덮고 의자에 푹 기대어 앉았어요. 지쳤지만 뿌듯했습니다. 해냈어요. 거대한 장애물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냈죠. 예전의 저라면 아마 이탈리아행 첫 비행기에 올랐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으로 변화된 새로운 저는 제게 있는 줄도 몰랐던 용기와 창의력을 발견했습니다. 발렌티나가 저를 꼭 껴안았어요. 자랑스러워 언니, 포기하지 않았어. 너무 열심히 그리고 똑똑하게 해냈어. 제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네가 옆에서 응원해주지 않았다면 해낼 수 없었을 거야. 우리 한국식으로 이 성공을 축하하는 게 어때? 잠깐 낮잠을 잔 뒤 발렌티나와 저는 한강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은 현대적인 경이로움과 자연의 경이로움이 어우러져 있었죠. 우리는 멀리 우뚝 솟은 은빛 롯데월드 타워를 감상하며 풍경 좋은 강변 산책로를 걸었어요. 봄바람에 벚꽃 잎이 흩날렸습니다. 배가 고파지자 우리는 각종 한식을 파는 하이테크 자판기 줄로 향했어요. 메뉴를 둘러보더니 매운 김치라면 2그릇을 골랐습니다. 자판기가 윙윙거리며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조리되어 나온 국수를 감탄하며 바라보았죠. 발렌티나와 저는 넓은 한강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따스함이 뱃속으로 퍼지게 했어요. 가족들이 옆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며 웃고 떠들었고 배들은 잔잔한 물 위로 떠다녔습니다. 이 여행이 저를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저는 이탈리아에서 제 안전지대를 크게 벗어나기를 꺼려했죠.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하며 익숙한 것들을 좋아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안전하게 행동함으로써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다른 사고방식을 발견하며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찬 일인지 보여주었어요. 직장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 예전의 저라면 그것을 재앙으로 여겼겠죠. 하지만 한국인들에게서 배운 회복력 덕분에 이제는 그것을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신나는 도전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발렌티나를 힐끗 보니 그녀의 눈에서도 새로운 성숙함이 엿보였어요. 여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녀는 너무나 활기차고 충동적이었죠. 모험의 소용돌이 속으로 저를 끌고 다녔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더 사력 있고 책임감 있게 변했습니다. 어젯밤 제가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고선 저의 안녕을 가장 먼저 생각했죠. 한국은 그녀 역시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켰어요. 한강 위로 노을이 지며 하늘이 황홀한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발렌티나와 저는 이 여행에서 한국과 우리 자신에 대해 너무나 많이 배웠어요. 우리는 더 용감하고 현명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채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밀라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발렌티나는 벌써 한국으로의 재방문을 열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휴대폰으로 언어 학습 앱을 켜더니 한국어로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를 말하는 법을 연습하기 시작했죠. 한편 저는 제 마케팅 일에 가져갈 인생과 비즈니스 교훈들을 바쁘게 적어내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 목록 맨 위에는 한국에 빨리빨리 정신이 있었는데요.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도전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했죠. 이탈리아 집에 도착했을 때는 몇 주가 아니라 몇 년을 떠나온 것만 같았어요. 모든 게 똑같아 보였지만 발렌티나와 저는 이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크고 아름답고 다양한 세상이 저 바깥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모험들을 알게 된 눈으로요. 수암을 찾는 곳에서 가방을 찾으며 발렌티나가 저를 향해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같은 시기에 한국 갈까? 아직 탐험할 게 너무 많은데. 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죠. 당연하지. 우리에겐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일이 많아. 한국은 우리를 아직 놓아주지 않을 거야. 우리는 얼굴에 미소를 띤 차에 공항문을 빠져나왔습니다. 한때 한국행은 예상치 못한 우회로였지만 이제 그곳은 우리 둘에게 평생의 여정이 될 터였어요. 그리고 그 길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일본의 한 신사에서 한국인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담배 연기가 퍼지고 어떤 사람들은 노상방뇨를 하며 신사를 더럽혔다고 하는데요. 그 광경을 보며 자란 한 일본 소녀는 억지로 한국에 갔다가 마주한 길거리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이럴 줄 알았다며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소녀는 한동안 혼자 한국의 길거리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 일본 소녀는 한국의 길거리에서 무슨 광경을 마주했길래 주저앉아 버렸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토 아키라이고 일본 대마도에 사는 17살 여학생입니다. 이곳은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의 소란함에서 멀리 떨어진 평화로운 곳입니다. 여기서는 삶이 느리게 흐르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이로운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우리를 하나로 묶는 강한 공동체 의식 같은 소박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죠. 매일 아침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사쿠라와 저는 평온한 와타즈미 신사를 지나 학교에 갑니다. 이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한계 속 해오고 있는 의식이고 일상의 소중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신사는 그 신성한 영역을 보호하듯 가지를 뻗은 거대한 삼나무가 울창한 숲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와타즈미 신사의 진짜 심장은 이를 돌보는 타케다 아저씨였어요. 신사는 이웃인 타케다 씨가 소유하고 있으며 그는 이 신성한 공간을 관리하는데 큰 자부심을 느끼셨죠. 항상 타케다 아저씨는 빗자루나 붓을 들고 신사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소중하게 관리하셨어요. 타케다 씨는 사쿠라와 제게는 할아버지 같은 분이시며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이빨이 드러나는 미소와 눈에서 반짝이는 눈빛으로 인사하십니다. 그는 종종 신사의 역사와 지나온 세월 동안 이곳에서 열린 많은 축제와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타케다 씨의 따뜻한 미소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마도는 최근 몇 년간 특히 이웃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점점 더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되어왔거든요.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우리의 지역 풍습을 존중하고 감사해야 하지만 타케다 씨는 신사에서 예의 없이 행동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 한국인들은 우리의 전통과 예의 규범을 전혀 존중하지 않아. 그는 종종 좌절감에 젖어 우리에게 투덜거립니다. 그들은 너무 무례하고 시끄럽고
신성한 장소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쓰레기를 버려 이곳을 경외심을 가져야 할 신성한 장소가 아니라 일종의 놀이공원 취급을 하지. 존경하는 어른에게 이러한 불평을 자주 듣다 보니 사쿠라와 저 역시 실제로 한국인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번 신사에 있던 한국인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금연인 신사에서 담배를 몰래 피우고 심지어 담배 꽁초를 바닥에 맘대로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한국인들의 모습이 충격적으로 기억되었고 한국인은 무례하다는 인식이 머릿속에 박혀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사쿠라와 함께 학교로 걸어가면서 늘 그랬듯이 와타즈미 신사에 들러 참배를 드렸습니다. 다케다 씨는 그곳에서 열심히 마당을 쓸고 계셨는데 얼마 전 한국 관광객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 더미에 대해 투덜거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인사를 나누고 다가올 시험과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생각에 이미 몰두한 채 교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아 선생님이 공지를 시작하시자마자 한 가지 소식이 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우리 학교가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와 새로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대마대에서 2주 동안 머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 중 일부는 서울로 가서 그곳에서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는 다른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여러분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원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실에는 이 뜻밖의 소식에 흥분과 수다가 폭발했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다른 나라 학생들을 만날 전망에 신이 난 것 같았지만 다른 이들은 좀 더 주저하거나 회의적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쿠라의 반응을 알아보려고 그녀를 힐끗 봤는데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고 입술을 살짝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함께 집으로 걸어가면서 사쿠라는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을 주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학교가 한국 학생들을 받아들일 거라니 믿기지가 않아 사쿠라는 필요 이상으로 세게 길바닥에 돌멩이를 차며 불평했습니다. 다케다 씨가 그들이 얼마나 무례하고 예의 없는지에 대해 하신 말씀 들었잖아. 우리가 왜 그들을 우리 지역 사회와 집으로 초대하려고 하는 걸까? 말이 안 돼. 저는 사쿠라의 불평을 듣고 있자니 속이 좀 불편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케다 씨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고려하면 그녀의 망설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더 있을 거라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을 얼굴 없는 집단이 아닌 개개인으로 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무시할 수 없는 호기심과 설렘이 일었습니다. 글쎄, 사쿠라,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친구를 화나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을 말할 필요도 느꼈거든요. 내 말씀도 이해해. 하지만 다케다 씨가 좀 지나치게 일반화하고 계신 게 아닐까? 모든 나라에는 무례한 관광객들이 있잖아. 그렇다고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 게다가 이건 새로운 걸 배우고 다른 문화권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정말 멋진 기회일지도 몰라. 어쩌면 한국 학생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면서 정말 멋진 친구들일지도 모른다고. 사쿠라는 회의적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주장에 납득이 가지 않는 게 분명했죠. 두고 보자. 그녀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여전히 이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마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도 지원하지 않을 거야.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쿠라의 선택을 존중했지만 한편으로는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사쿠라가 한국인들에 대해 가진 견해가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케다 씨의 불평을 수년간 듣고 우리 섬 공동체에 만연한 경계심을 흡수하면서 형성된 거였죠. 그런 선입견에 도전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사쿠라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제가 억지로 그녀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수록 마치 나방이 불꽃에 이끌리듯 저도 그것에 매료되었습니다. 그건 제 안락함의 영역 밖으로 나가 늘 낯설고 신비롭기만 했던 문화에 대해 직접 배우고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사쿠라와 다케다 씨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며 우리를 갈라놓는 간극을 뛰어넘어 서로 다가가는 데에는 가치가 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지원서에 제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문화 사이의 가교가 되고 싶다는 제 바람과 편견과 오해를 넘어설 수 있는 인간적 유대의 힘에 대한 믿음을 적었죠. 저는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모험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말입니다.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 저는 긴장감과 설렘이 교차하는 가운데 짐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2주간의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는지 확인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죠. 사쿠라는 공항에서 저를 꼭 껴안으며 제 귀에 대고 조심히 다녀오라는 말을 속삭였어요. 그녀의 눈동자에서 걱정스러움이 엿보였지만 지지와 사랑의 빛도 느껴졌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대마도의 푸른 산속이 점점 멀어지는 광경을 바라보며 저는 달콤 쌉싸름한 기대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익숙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있었지만 제 시야를 넓히고 선입견에 도전할 모험을 시작하는 중이기도 했으니까요. 한국이 제게 어떤 것들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됐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도시의 광활한 규모와 에너지에 깜짝 놀랐어요. 높이 솟은 마천루가 햇살에 반짝이는 유리창을 자랑하며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며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고 세련되고 현대적인 상점과 카페로 피신하느라 북적였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전통적인 대마도의 일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고 저는 그 모든 새로움에 짜릿한 희열을 느꼈어요.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고등학교에 도착하자 저희를 간절히 기다리던 한국 학생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주와 지수라는 2명의 학생이 제 가이드이자 친구로 배정되었죠. 그들은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겼고 일본에서의 삶에 대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질문을 쏟아냈어요. 안녕하세요, 아키라. 민주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여기 와줘서 정말 기뻐요. 서울을 구경시켜주고 싶고 아키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어요. 지수도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 움직임에 긴 검은 머리카락이 들썩거렸죠. 맞아요. 우리는 아키라를 위해 정말 재밌는 것들을 준비했어요. 여기서 좋아할 거예요. 확신해요. 저는 그들의 친근함과 열정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사쿠라와 타케다 선생님이 한국인들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이 여학생들은 너무나 따뜻하고 환영하는 태도로 우리와 진심으로 교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 교환 프로그램이 정말 특별한 무언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저는 완벽한 조화의 겉모습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챘어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복잡한 역사와 문화적 차이를 암시하는 긴장과 오해의 순간들이 있었던 거죠. 어느 날 현지 시장을 방문했을 때 지수는 신나게 떡볶이를 파는 노점을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우리 모두 꼭 맛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매운 떡볶이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 중 하나라고 설명했어요. 너무 맛있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붉은색 고추장 떡볶이 그릇을 건네자 저는 망설였습니다. 자극적이고 낯선 향과 불같은 색깔에 약간 겁이 났고 제 일본식 입맛으로 그 매운맛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지수는
제 망설임을 알아채고는 미소가 살짝 흔들렸어요. 왜 그래, 아키라? 먹어보기 싫어? 저는 죄책감이 밀려와 재빨리 한 입 베어 물었고 입안이 즉시 화끈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무시하려 애썼죠. 맛있어. 그냥 제가 익숙한 것보다 좀 더 맵긴 하네. 그게 다야. 지수는 안도한 듯 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서 실망감의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사소한 순간이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서로 다가가려 최선을 다할 때조차 때로는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적 차이를 상기시켜 주었어요. 여행이 계속되면서 특히 역사나 정치 같은 민감한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오해의 순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일제강점기를 다루는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저는 민주화 식민 지배의 유산과 한국인의 정신에 남긴 상처에 대해 격렬한 토론을 하게 되었죠. 일본의 지배 아래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과 압제를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 민주가 감정에 북받쳐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강제 노역, 성노예, 우리 문화와 언어를 지우려는 시도. 그것은 우리 역사에서 끔찍한 시기였고 그 상처는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아물지 않았어.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불편함과 수치심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일본 과거에 이 어두운 장을 깊이 있게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학교에서는 항상 얼버무리거나 일본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가르쳤죠. 민주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고통과 분노를 담아 말하는 것을 들으니 제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안해, 민주. 저는 부드럽게 말하며 눈을 내렸습니다. 내 말이 맞아.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고 변명하거나 정당화하려 해선 안 돼. 한국인들이 그 역사와 씨름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 없으니까. 내가 무감각하거나 무지하게 보였다면 사과할게. 민주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고 그녀는 손을 뻗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말 고마워요, 아키라. 이런 일을 마주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특히 자기 나라와 관련된 거라면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아키라가 경청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여줘서 정말 감사해요. 이게 바로 이 교환 프로그램의 의미잖아요. 불편하거나 도전적일지라도 이해의 다리를 놓는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주의 품격과 지혜에 대한 감사와 존경심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 말이 맞았어요. 이 프로그램은 그저 즐겁고 친구를 사귀는 것 이상이었죠. 우리의 얽힌 역사와 문화의 복잡한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그것은 성장할 기회였고 우리의 가정에 도전하며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죠. 하지만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서도 저는 여행에 참가한 모든 이가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갖고 이런 어려운 대화에 참여하려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일부 일본 학생들, 특히 사쿠라나 타케다 선생님처럼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이들은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종종 방어적이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물러서곤 했죠. 특히 이런 역동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열린 문화제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각국 학생들이 자신들의 독특한 전통과 풍습을 소개하는 발표회를 준비했죠. 한국 학생들은 색색의 한복을 휘날리며 아름답게 전통 무용과 음악 공연을 선보였고 그들의 목소리가 애절한 화음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학생들 차례가 되자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어요. 건지라는 이름에 거만하고 독선적인 제 친구 중 한 명이 무대에 선 시간을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무례하고 선동적인 발언을 쏟아내는데 사용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한국은 그냥 일본을 베낀 거야. 그가 오만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당신들 문화에서 좋은 건 모두 우리한테서 훔친 거지. 우리가 한국인들을 근대화시켜준 걸 감사히 여겨야 해. 그렇지 않았다면 아직도 낙후되고 원시적인 나라로 남아있었을 테니까. 강당에는 깜짝 놀란 침묵이 감돌았고 이내 한국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충격과
분노의 웅성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당황과 분노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게 무슨 소린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한국인들이 보여준 모든 온정과 환대를 생각하면 건지가 어떻게 그런 상처 주고 무지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민주와 지수를 흘깃 보았고 그들의 얼굴에 격분과 역겨움이 드러나 있을 거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대신 슬픈 체념의 표정이 보였죠. 마치 이런 류의 발언을 수없이 들어왔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들이 매일 짊어져야 하는 역사적 트라우마와 지속되는 편견의 무게,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라는 걸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건지의 말을 그냥 넘길 수 없었고 그가 더 많은 분열과 오해의 씨앗을 뿌리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이제 그만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우리 한국 친구들에게 매우 상처 주고 무례한 거야. 그들은 우리를 환대해주고 삶을 공유해줬는데 넌 이렇게 보답하는 거니? 그들의 문화를 모욕하고 그들의 고통을 부정하면서 그건 잘못됐어. 난 그걸 용납할 수 없어. 건지는 깜짝 놀란 듯 보였고 입을 뻐끔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교환 프로그램 담당 한국인 선생님이 끼어들었죠. 그녀의 얼굴은 엄숙했지만 침착했습니다. 아키라 말이 맞아, 건지. 당신 발언은 용납될 수 없고 이 프로그램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야. 가서 자신의 말을 곰곰이 되새기고 우리 한국 주최 측에 사과하는 게 좋겠어. 그동안 우리는 발표를 계속 진행하면서 문화교류의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고개를 숙이고 무대에서 슬그머니 물러나자 저는 안도감과 자부심이 밀려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인물에 맞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그게 옳은 일이고 진정으로 이해와 존중의 다리를 놓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민주와 지수가 건너편에서 제 눈을 마주 보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고마움과 존경심이 가득 비쳤죠. 그 순간 저는 그들과 깊은 유대감과 연대감을 느꼈어요.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는 유대였죠. 우리는 이 모든 걸 함께 겪어내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싸우는 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도전과 오해가 앞으로 닥치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옳은 일을 위해 맞설 것이고 제 한국 친구들의 동료이자 벗이 되어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환 프로그램의 진정한 의미였고 우리 모두가 여기서 배워야 할 진짜 교훈이었으니까요. 단지 서로의 음식과 음악과 관습을 좋아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인간성을 바라보고 공감과 이해의 세상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법 말이에요. 한 번에 한 마음씩요. 교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저는 민주와 지수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서로만 아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의 내면 깊숙이에는 한국 문화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뿌리 깊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활기 넘치는 명동 거리를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노인들 무리가 다가와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저는 타케다 선생님과 사쿠라가 한국의 어두운 면에 대해 언급했던 것이 맞는 것인지 의구심을 품으며 불쾌한 만족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러나 민주와 지수는 망설임 없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저를 용감하게 지켜내며 그 남자들을 물리쳤습니다. 친구들의 용기와 의리는 저의 의심과 편견을 산산조각 냈고 저는 감사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깊은 깨달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동안 저는 마음의 평화와 삶의 목적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을 인간 정신의 회복력과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기억으로 영원히 간직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대마도로 돌아온 저는 사쿠라를 찾아가 제가 겪은 변화의 경험을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 저는 가슴 깊이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따뜻한 환대, 충격적인 대면, 그리고 웃음과 배움으로 가득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말이었습니다. 사쿠라는 집중해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 안에서 오래된 편견과 제가 전해준 새로운 시각이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와, 아키라.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믿고 있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져. 이번 경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는지 알 수 있어. 우리는 함께 타케다 선생님을 찾아가 제가 새로 얻은 깨달음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방어적인 자세로 듣기 시작했고 그의 뿌리 깊은 편견이 제 말에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인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자 저는 선생님의 눈빛에서 깨달음의 빛이 스며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키라, 그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내 편견이 내 판단을 얼마나 흐리게 했는지 깨닫게 되었어. 이제는 마음을 열고 국적이나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인간성을 바라볼 때가 된 것 같아. 그날 이후로 사쿠라와 타케다 선생님, 그리고 저는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주는 모든 이들에게 제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공감과 연민의 씨앗을 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변화의 물결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 교환 프로그램의 진정한 유산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우정이 지닌 변혁의 힘,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성장과 연결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과 새로운 경험을 향해 열린 자세로 제 인생의 다음 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소중한 우정과 값진 교훈이 앞으로 걸어갈 길마다 저를 이끌어줄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저는 더없이 설렙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일본에 가서 아저씨에게 진짜 한국인에 대해 말해주고 오해를 풀고 올바른 방식으로 우리의 와타즈미 신사를 지켜내겠다고요?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